그날 아침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식전에 난 우산을 받쳐들고 읍 근처의 산에 있는 어머니의 산소로 갔다. 난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어 올리고 비를 맞으며 묘를 향하여 엎드려 절했다. 비가 날 굉장한 효자로 만들어 주었다. 난 한 손으로 묘 위에 긴 풀을 뜯었다. 풀을 뜯으면서 난 나를 전무님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무 선출에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 호골 웃음을 웃고 있을 장인 영감을 상상했다. 그러나 난 묘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돌아가는 길은 좀 멀기는 하지만 잔디가 곱게 깔린 방죽길을 걷기로 했다. 이슬비가 바람에 뿌옇게 날리고 있었다. 비를 따라서 풍경이 흔들렸다. 난 우산을 접어버렸다. 방죽위를 걸어가다가 난 방죽의 경사 및 물가의 풀밭에 읍에서 먼 촌으로부터 등교하기 위하여 온 학생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 끼어 있었고 비옷을 입은 순경 한 사람이 방죽의 비탈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노파 한 사람이 혀를 차며 웅성거리고 있는 학생들의 틈을 빠져나와서 갔다. 난 방죽의 비탈을 내려갔다. 순경 곁을 지나면서 나는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자살 시체입니다. 누군데요? 읍에 있는 술집 여자입니다. 초여름이 되면 반드시 몇 명씩 죽죠. 네. 저기에 집에는 아주 독살스러운 년이어서 안 죽을 줄 알았더니 저것도 별 수 없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네. 난 물가로 내려가서 학생들 틈에 끼었다. 시체의 얼굴은 냇물을 향하고 있었으므로 내겐 보이지 않았다. 머린 파마였고 팔과 다리가 하얗고 굵었다. 붉은색의 얇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하얀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지난밤의 새벽은 추웠던 모양이다. 아니면 그 옷이 그 여자의 마음에 드는 옷이었던가 보다. 푸른 꽃무늬 있는 하얀 고무신을 머리에 베고 있었다. 무엇인가를 싼 하얀 손수건이 그 여자의 축 늘어진 손에서 좀 떨어진 곳에 굴러 있었다. 하얀 손수건은 비를 맞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나부끼지 않았다. 시체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냇물 속에 발을 담그고 이쪽을 향하여 서 있었다. 그들의 푸른색 유니폼이 물에 거꾸로 비쳐 있었다. 푸른색의 깃발들이 시체를 옹이하고 있었다. 난 그 여자를 향하여 이상스레 정욕이 끓어오름을 느꼈다. 난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무슨 약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어쩌면 저런 여자들이 먹는 건 청산가리입니다. 수면제 몇 알 먹고 떠들썩한 연극 같은 건 안 하죠. 그것만은 고마운 일이지만. 난 무진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수면제를 만들어 팔겠다는 공상을 한 것이 생각났다. 햇볕의 신선한 밝음과 살갗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를 합성하여 수면제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나 사실 그 수면제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게 아닐까. 나는 문득 내가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있었던 게 이 여자의 임정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통금 해제의 사이렌이 불고 이어전 약을 먹고 그제야 난 슬며시 잠이 들었던 것만 같다. 갑자기 난 이 여자가 나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아프긴 하지만 아끼지 않으면 안 될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난 접어둔 우산에 묻은 물을 휙휙 뿌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세무서장인 조가 보낸 쪽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 일 없으면 세무서에 좀 들려주게. 아침밥을 먹고 난 세무서로 갔다. 이슬비는 그쳤으나 하늘은 흐렸다. 난 조의 의도를 알 것 같았다. 서장실에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다. 아니, 내가 비꼬아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난 고쳐 생각하기로 했다. 그는 세무서장으로 만족하고 있을까? 아마 만족하고 있을 게다. 그는 무진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아니, 난 다시 고쳐 생각하기로 했다.
어떤 사람을 잘 안다는 것, 잘 아는 체 한다는 것이 그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무척 불행한 일이다. 우리가 비난할 수 있고 적어도 평가하려고 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존은 러닝샷 바람으로 바지는 무릎 위까지 걷어붙이고 부채를 붙이고 있었다. 난 그가 초라해 보였고, 그러나 그가 흰 커버를 씌운 회전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몸짓을 해 보일 땐 그가 가엾게 생각되었다. 바쁘지 않니? 나야 뭐 하는 일이 있어야지. 이 높은 자리라는 건 책임진다는 말만 중얼거리고 있으면 되는 모양이지. 그러나 그는 결코 한가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서류에 조회 도장을 받아갔고 더 많은 서류들이 그의 미결함에 쌓여졌다. 월말에다가 토요일이 되어서 좀 바쁘다. 그의 얼굴은 그 바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바쁘다. 자랑스러워할 틈도 없이 바쁘다. 그것은 서울에서의 나였다. 그만큼 여긴 생활한다는 거에 서투를 수 있다고나 할까. 바쁘다는 것도 서투르게 바빴다. 그리고 그때 난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서투르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설령 도둑질이라고 할지라도 서투르다는 것은 보기에 딱하고 보는 사람을 신경질 나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미끈하게 일을 처리해버린다는 건 우선 우리를 안심시켜준다. 참, 어쩌냐 하선생이란 여잔 네 색식감이냐? 색식감? 내 색식감이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냐? 그 정도가 뭐 어때서? 야, 이 아가 빠진 놈아. 넌 빽 좋고 돈 많은 과부를 물어놓고 기껏 내가 어디서 굴러온 줄도 모르는 말라빠지면 음악 선생이나 차지하고 있으면 마음이 시원하겠다는 거냐? 너만큼만 사는 정도라면 여자가 거지라도 괜찮지 않아? 그래도 그게 아니다. 내 편에 나를 끌어줄 사람이 없으면 처가 편에서라도 누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그가 대답했다. 그의 말투는 우린 공모자였다. 야, 세상 우습더라. 내가 고시에 패스하자마자 중매쟁이 막 들어오는데 근데 그게 모두 형편없는 것들이거든. 도대체 여자들이 성기 하나를 미천으로 해서 시집 가보겠다는 그 배짱들이 괘씸하단 말이야. 그럼 그 여선생도 그런 여자 중에 하나인가? 아주 대표적인 여자지. 얘 어떻게 나 쫓아다니는지 귀찮아 죽겠다. 퍽 똑똑한 여자일 것 같던데. 똑똑하기야 하지. 예, 그렇지만 뒷조사를 해보았더니 집안이 너무 허술해. 그 여자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고향에서 그 여자를 데리러 올 사람 하나 변변하게 없거든. 난 그 여자를 어서 만나보고 싶었다. 난 그 여자가 지금 어디서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어서 가서 만나보고 싶었다. 예, 속도 모르는 박구는 그 여자를 좋아한대. 박군이? 난 놀라는 채 했다. 그 여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호소를 하는데 그 여자가 모두 내게 보여주거든. 박구는 내게 연애 편지를 쓰는 셈이지. 난 그 여자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싹 가셨다. 그러나 잠시 후엔 그 여자를 어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살아났다. 지난 봄엔 그 여자를 데리고 절에 한번 갔었지. 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요 영리한 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무한만 당하고 말았지. 난 그 여자에게 감사했다. 시간이 됐을 때 난 그 여자와 만나기로 한 읍내에서 좀 떨어진 바다로 뻗어나가고 있는 방죽으로 갔다. 노란 파라솔 하나가 멀리 보였다. 그것이 그 여자였다. 우린 구름이 낀 하늘 밑을 나란히 걸어갔다. 저 오늘 박 선생님께 선생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그래요? 무얼 제일 중요하게 물어보았을 것 같아요? 난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다. 그 여자는 잠시 동안 키득키득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선생님의 혈액형을 물어봤어요. 내 혈액형을요? 전 혈액형에 대해서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꼭 자기의 혈액형이 나타내주는 그 생물책에 쓰여 있지 않아요? 꼭 그 성격대로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상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성격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믿음입니까? 희망이지.
전 제가 바라는 것은 그대로 믿어버리는 성격이에요. 그건 무슨 혈액형입니까? 바보라는 이름의 혈액형이에요. 우린 후덥지근한 공기 속에서 괴롭게 웃었다. 난 그 여자의 프로필을 훔쳐보았다. 그 여잔 이제 웃음을 그치고 입을 꾹 다물고 그 커다란 눈으로 앞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고 코끝에 땀이 맺혀 있었다. 그 여잔 어린아이처럼 날 따라오고 있었다. 난 나의 한 손으로 그 여자의 한 손을 잡았다. 그 여잔 놀라는 듯 했다. 난 얼른 손을 놓았다. 잠시 후에 난 다시 손을 잡았다. 그 여자는 이번엔 놀라지 않았다. 우리가 잡고 있는 손바닥과 손바닥의 틈으로 희미한 바람이 새어나가고 있었다. 무작정 서울에만 가면 어떻게 할 작정이요? 이렇게 좋은 오빠가 있는데 어떻게 해주겠지요? 신랑감이야 수두룩하긴 하지만 서울보단 고향에 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잔 날 쳐다보며 방긋 웃었다. 고향보다는 여기가 나아요. 그럼 여기 그대로 있는 게... 아이 선생님, 절 데리고 가시자는 작정이시군요. 여잔 울상을 지으며 내 손을 뿌리쳤다. 사실 난 내 자신을 알 수 없었다. 사실 난 감상이나 연민으로서 세상을 향하고 사는 나이도 지난 것이다. 사실 난 몇 시간 전에 조가 얘기했듯이 빼기 좋고 돈 많은 과부를 만난 것을 반드시 바랐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난 내게서 달아나 버렸던 여자에 대한 것과는 다른 사랑을 지금의 내 아내에 대하여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난 구름이 끼어있는 하늘 밑에 바다로 뻗은 방주기를 걸어가면서 다시 내 곁에 선 여자의 손을 잡았다. 난 지금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집에 대하여 여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어느 해, 난 그 집에서 방 한 칸을 얻어들고 더러워진 나의 배를 씻어내고 있었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간 뒤였다. 이 바닷가에서 보낸 1년. 그때 내가 쓴 모든 편지들 속에서 사람들은 쓸쓸하다라는 단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단어는 다소 천박하고 이젠 사람의 가슴을 호소해오는 능력도 거의 상실해버린 사어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무렵에 내겐 그 말밖에 써야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아침에 백사장을 거니는 산보에서 느끼는 시간의 지루함과 낮잠에서 깨어나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이마를 손바닥으로 닦으며 느끼는 허전함과 깊은 밤에 악몽으로부터 깨어나서 쿵쿵 소리를 내며 급하게 뛰고 있는 심장을 한 손으로 누르며 밤바다의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의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굴껍데기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나의 생활을 난 쓸쓸하다라는 지금 생각하면 헛개비 같은 단어 하나로 대신시켰던 것이다. 바단 상상도 되지 않는 먼지 낀 도시에서 바쁜 일과 중에 무표정한 우편 배달부가 던져주고 간 나의 편지 속에서 쓸쓸하다라는 말을 보았을 때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과연 무엇을 느끼거나 상상할 수 있었을까? 그 바닷가에서 그 편지를 내가 띄우고 도시에서 내가 그 편지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내가 그 바닷가에서 그 단어에 걸어보던 모든 것에 만족할 만큼 도시의 내가 바닷가의 나의 심경에 공명할 수 있었을 것인가? 아니, 그것이 필요하기나 했었을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무렵 편지를 쓰기 위해서 책상 앞으로 다가가고 있던 나도 지금에 와서 내가 하고 있는 바와 같은 가정과 질문을 어렴풋이나마 하고 있었고 그 대답을 아니다로 생각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속에 쓸쓸하다라는 단어가 씌어진 편지를 썼고 때론 바다가 암청색으로 서투르게 그려진 엽설 사방으로 띄었다. 세상에서 제일 먼저 편지를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 편지. 정말 편지를 받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어요. 정말 누구였을까요? 아마 선생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겠죠? 여자의 손이 내 손 안에서 꼼지락거렸다. 난 그 손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인숙이처럼. 네. 우린 서로 고개를 돌려 마주보며 웃음 지었다. 우린 우리가 찾아가는 집에 도착했다.
세월이 그 집과 그 집 사람들만은 피해서 지나갔던 모양이다. 주인들은 날 옛날의 나로 대해주었고 그러자 난 옛날의 내가 되었다. 난 가지고 온 선물을 내놓았고 그 집 주인 부분 내가 들어있던 방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 난 그 방에서 여자의 조바심을 마치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부터 누군가 자기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주지 않으면 상대편을 찌르고 말 듯한 절망을 느끼는 사람으로부터 칼을 빼앗듯이 그 여자의 조바심을 빼앗아 주었다. 그 여자는 처녀는 아니었다. 우린 다시 방문을 열고 물결이 다소 거센 바다를 내어다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다. 서울에 가고 싶어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한참 후에 여자가 말했다. 난 손가락으로 여자의 볼 위에 의미 없는 도화를 그리고 있었다. 세상엔 착한 사람이 있을까? 난 방으로 불어오는 해풍 때문에 불이 꺼져버린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이며 말했다. 절 나무라는 거죠. 착하게 보아주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도 착하지 않을 거예요. 난 우리가 불교도라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착한 분이세요? 인숙이가 믿어주는 한. 난 다시 한번 우리가 불교도라고 생각했다. 여잔 누운 채 내게 조금 더 다가왔다. 바닷가로 나가요. 네? 노래 불러드릴게요. 바닷가로 나가요. 네? 방이 너무 더워요. 우린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다. 우린 백사장을 걸어서 인가가 보이지 않는 바닷가의 바위 위에 앉았다. 파도가 거품을 숨겨가지고 와서 우리가 앉아있는 바위 밑에 그것을 뿜어놓았다. 선생님,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자가 꾸민 명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난 기억을 헤쳐보았다. 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언젠가 나와 함께 자던 친구가 다음날 아침에 내가 코를 골면서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였지. 그땐 정말이지 살맛이 나지 않았어. 난 여자를 웃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여자는 웃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거렸다. 한참 후에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저 서울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난 여자의 손을 달라고 하여 잡았다. 난 그 손을 힘을 주어 쥐면서 말했다. 우리 서로 거짓말은 하지 말기로 해.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떤 개인 날 불러드릴게요. 그렇지만 오늘은 흐린걸. 난 어떤 개인 날의 그 이별을 생각하며 말했다. 흐린 날엔 사람들은 헤어지지 말기로 하자.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끌어당겨 주기로 하자. 난 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사랑한다라는 그 국어의 어색함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나의 충동을 쫓아버렸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읍내로 들어온 것은 저녁의 어둠이 밀려든 뒤였다. 읍내에 들어오기 조금 전에 우린 방죽 위에서 키스를 했다. 전 선생님께서 여기 계신 일주일 동안만 멋있는 연애를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내 힘이 더 세니까 별 수 없이 내게 끌려서 서울까지 가게 될걸. 집으로 돌아와서 난 후배인 박이 낮에 다녀간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무진에 계시는 동안 심심하지 않을까 하여 읽으시라고 책 3권을 두고 갔다. 그가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이모가 내게 했다. 난 피로를 핑계로 아무도 만나기 싫다는 뜻을 이모에게 알려두었다. 이모는 내가 바닷가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난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것도. 난 이모에게 소주를 사오게 하여 취해서 잠이 들 때까지 마셨다. 새벽녘에 잠깐 잠이 깨었다. 난 이유를 집어낼 수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것은 불안이었다. 인숙이 하고 난 중얼거려 보았다. 그리고 곧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난 이모가 날 흔들어 깨워서 눈을 떴다. 늦은 아침이었다. 임원 전보 한 통을 내게 건네주었다. 엎드려 누운 채 난 전보를 펴보았다. 27일 회의 참석 필요. 급 상경 바람. 0. 27일은 모레였고 0은 아니었다. 난 아프도록 쑤신 이말 베개에 대었다. 난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난 내 호흡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아내의 전보가 무진에 와서 내가 한 모든 행동과 사고를 내게 점점 명료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선입관 때문이었다. 결국 아내의 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난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흔히 여행자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 때문이라고 아내의 전보는 말하고 있었다. 난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세월에 의하여 내 마음속에 잊혀질 수 있다고 전보는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처가 남는다고 난 고개를 저었다. 오랫동안 우린 다투었다. 그래서 전보와 난 타협안을 만들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다. 꼭 한 번만. 그리고 난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한다. 전보요, 새끼손가락을 내밀어라. 난 거기에 내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한다. 우리는 약속했다. 그러나 난 돌아서서 전보의 눈을 피하여 편지를 썼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가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전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들이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서 제게 와 주십시오. 우린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난 그 편지를 읽어봤다. 또 한 번 읽어봤다. 그리고 찢어버렸다.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서 난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다. 난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1964년 10월) 사상계에 발표된 소설 무진기행은 김승옥 작가의 대표작이자 196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입니다. 문학 애호가들의 베스트 추천작으로 작가 지망생들이 가장 많이 필사의 대상으로 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김승옥 작가는 한국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한글 세대의 소설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교육을 받지 않은 이른바 첫 한글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김승옥 작가의 언어적 기교들은 최초로 순 우리말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소설들은 기존의 도덕적 상상력과 윤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감각적인 시선, 기발하고 섬세한 묘사로 환상을 조화롭게 담아내면서 전후문학의 기적, 감수성의 혁명, 단편소설의 전범 등 한국 문학사상 가장 화려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진기행은 서울과 무진이라는 공간 사이에서 현실과 이상을 갈등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해내 한국 문학사상 최고의 단편소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1960년대는 우리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과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4.19 혁명에 담긴 민주화를 향한 시민의 열망은 좌절되었고 산업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개인주의를 확산시켰으며 기존의 공동체적 삶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진기행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개인의 절망감, 상실감, 고독함, 소외감 같은 내면의 감정을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잃고 사는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